방산업계가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를 발판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개척에 속도를 올린다. 특히 드론, 희격을 계기로 대공방어 체계 강화에 나선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 비호복합 등 대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사우디 방산 관계자들이 방문해 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볼 예정이다. ADX는 1996년 서울 에어쇼 96으로 출범해 2009년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매번 ADX를 찾는 것은 아니다며 그만큼 최근 국산 무기체계에 사우디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지만 한국에는 아직 미개척 시장이다. 사우디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106억 3천만 달러어치 매입한 최대 수입국이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돌린 까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서다. 사우디는 무기 도입과 함께 해당 무기의 제조 기술도 전수받으려 하는데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방한한 사우디 실세 왕위 계승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는 대공무기 체계를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지난달 자국 석유기지가 드론 테러를 당한 뒤 대공 방어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복합 대공화기 비호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호복합은 한국 육군의 기존 30mm 자주대공포 비호의 LIGNX-1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다. 사우디에 이어 세계 무기 수입국 2위인 인도의 차기 자주대공포 도입 사업 유력 후보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한화 측에 비호복합 관련 문의를 꾸준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사우디와 최근 방산 협업도 가동한 상태여서 비호복합 등 무기체계 수출 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 주식회사 한화 디펜스, 한화 시스템은 지난 7월 사우디 국영 군수업체 세미와 현지 합작사 설립 협약을 맺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즐겨 마셨다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인 모카 마타리 커피 생산지 예멘은 한때 실크로드 해상 교역의 중심지이자 향료와 커피로 유명한 나라였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남북 분단 이후 계속된 대치와 무력 통일, 독재 정권과 권력자들의 이권 다툼 속에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들은 가난해졌다. 반세기 사이에 예멘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 국가에서 중동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 예멘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때 시작된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16,847차례의 공습이 발생됐다. 그중 3분의 1이 폭격이 비군사 목표물, 즉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다. 예멘의 수도 사나시는 폐허로 변했다. 1만 명 이상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현재 주요 구호물자와 자원이 오가는 후데이다 항구는 집중 공격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고 예멘 주민 1천만 명 이상이 아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콜레라도 창궐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이 끔찍한 살상과 파괴를 낳는 전쟁을 끝나지 않게 하는 걸까? 무엇이 예멘 국민에게 난민의 옷을 입혀 8,000km 넘어 제주로 오게 한 걸까? 이미 반세기 전부터 최빈국인 예멘의 정부군과 반군이 이런 거대하고 무차별적이고
파괴적인 폭격을 가능하게 할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다. 사실 예멘 내전의 진짜 싸움꾼은 정부군 뒤에 있는 사우디 연합군과 후티 반군의 뒤에 있는 이란이다. 그리고 싸움을 끝나게 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기는 것은 정부를 등에 업은 방산업체들이다.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124조 8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사우디에 팔아치웠다. 무분별한 폭격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진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미국 정부는 사우디로의 스마트 폭탄 무기 수출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해 트럼프는 다시 사우디와 123조가 넘는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여러 무기거래 강대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해 이익을 봤다. 더 많은 무기를 팔아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방산업체의 야욕은 정부와 기업을 로비하여 예멘 내전의 장기화를 만들었다. 비전 2030을 선포한 사우디와 UAE의 무기 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중동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게 만들고 있다. 무기 거래 시장에서 예멘은 큰 돈벌이가 되는 핫한 전쟁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8년 내전으로 35만 명의 희생자와 6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보다 더 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난민이 발생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내전의 장기화라는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방산 한류를 표방하며 사우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업들은 방산 전시회에서 첨단 무기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그에 앞서 이미 최근 2에서 3년간 인터넷에 중동의 여러 분쟁 지역과 내전 지역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사용된 사진과 동영상이 심심찮게 발견되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2010년 이후 중동 지역으로 수출된 한국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정보 공개 청구해보았다. 받은 답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얼마나 많은 한국산 무기가 중동과 예멘에서 쓰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한국은 국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특히 무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국익, 안보, 경제, 미국과의 동맹 상황을 고려한 정보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늘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받은 답변의 문장들은 중동으로의 대대적인 무기 수출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괜히 들쑤셔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하지 말아라 로 읽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사진과 동영상들은 예멘인들의 삶이 파괴된 그 시간, 그 장소에 한국산 무기가 존재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었을 때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동과 예멘 지역에서 목격된 한국산 무기가 확인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진짜 책임져야 하는 일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한국이 예멘 내전의 장기화에 일조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무기가 쓰인 곳에 평화가 존재한 역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 지난 8월 수십 명의 살아남은 예멘 어린이들이 사우디 주도의 국제연합공습에 항의하며 수도 연합에 모여 피켓을 들었다. 한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정부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을 일부 해제한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에 족쇄도 풀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핵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 등 4가지를 최첨단 방위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 중 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위해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했고,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 국방주권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나섰다. 김 차장은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지난 7월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개정 발표 브리핑에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적외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함으로써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사위성의 다음 목표로 핵잠수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개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이라며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대선 기간에 핵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이 지난달 16에서 20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도 면담한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언론은 당시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우라늄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핵물질 등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보다는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 핵 비확산 체제에 무관심하기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협조할 여지가 있었고, 청와대도 이를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료들은 비확산 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서 이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미중 갈등하에서 미국을 적극 지지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선뜻 협조할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미국 민주당은 비확산 체제 유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할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16에서 20일 극별위에 방미해 워싱턴 주요 부처 인사들을 만났다. 이후 청와대는 김 차장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현안 및 영내 정세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이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주요 부처들 외에 이례적으로 에너지부를 접촉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엔 국가핵안보국이 있다. 핵잠수함 개발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수로 불려왔다. 김 차장은 앞서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역할을 한 데 이어 핵잠수함 연료 문제 해결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2015년 개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합의가 없으면 자체 핵연료 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타진하는 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핵비확산 원칙을 들어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첨단 전략무기인 차세대 핵잠수함과 경항모 개발을 북한 대응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자주 국방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는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외교당국은 해당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으로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아예 검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과 하고 싶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협정 13조에는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등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정부와 미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원자력 협정 등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을 통한 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지도 못한다면 핵잠수함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를 보유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방안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 국가도 핵연료 수출,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만 미국 국내법상 농축우라늄 제공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 원자력법상 군사용 농축우라늄의 대외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농축우라늄을 한국에 판매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특별 대우를 한국에 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지난 7월 민간 고체연료 추진체 전면 개발 허용에 대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던 김현종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